자, 이번 문제는 1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강령을 발표한 사건에 대해서 옳은 거 찾고 있죠. 강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4개의 강령이 보이죠? 1, 2, 3, 4.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하지 말라. 충효를 다하며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일본어랑 개를 쫓아버리고 왕의 정치를 깨끗이 하라.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와 귀족을 모두 없애라. 4대 강령입니다. 4대 강령을 발표한 사건. 아까 우리 이번 문제 풀 때 동학농민운동의 순서 봤었잖아요. 순서 볼 때 제가 뭐라 그랬죠? 그 1차 봉기가 어디예요? 그 백산에 집결했죠. 백산. 백산에 집결했을 때 이게 1차 봉기 시작, 동학 1차 봉기의 시작이라고 그랬고, 동학농민운동에. 이때 발표된 게 2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그 봉기의 그 의미를 밝히는 호남창의 대장소를 발표했고요. 두 번째는 그 농민군들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4대 강령을 발표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야? 발표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사건은 뭐죠? 지금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을 물어보는 문제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것만 찾으면 됩니다. 자, 1번에 바로 딱 떴죠. 뭐야?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추진하였다. 아까 이번 문제 풀 때 얘기했습니다. 1차 봉기를 한 다음에 황토현 전투와 황룡초 전투에서 승리를 한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전주화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어요. 전주화약의 내용이 뭐였죠? 그죠? 집강소 설치입니다. 폐정개혁안 12조를 발표해가지고 집강 설치한 다음에 폐정개혁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뭐야? 전주화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1차 봉기 내용 중에서 전주화약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1번, 동학농민에 해당되는 것은 1번이 맞는 얘기고요. 자, 그럼 나머지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의회를 설립하고 내정개혁을 추진하였다. 자, 의회 설립.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의회 설립한 게 뭘까요? 의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회 제도의 처음 시작은 중추원 관제입니다. 중추원. 그래서 중추원 관제를 처음 발표했던, 즉 민선 25, 관선 25 해가지고 약 50명으로 구성된 준의회죠. 어떻게 보면. 그 의회를 설립하고 내정개혁을 추진했던 것은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추원 관제를 발표했던 것은 헌의육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협회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독립협회. 자, 그 다음에 3번.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고 근대학교를 설립하였다. 고종이 직접적으로 근대 학문을 가리키기 위한 근대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했던 것은 1895년에 갑오 2차 개혁입니다. 갑오 2차를 발표한 다음에 이제 학교를 설립했어요. 이때 정부 주도로. 그래서 그 학교가 뭔가 하면 한성 사범학교입니다. 한성사범학교. 그래서 요거 한성사범학교 설립한 것까지 같이 묶어서 알아두십시오. 갑오 2차 개혁 내용.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압송했던 사건은? 자, 대원군이 처음에 대원군이 고종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1863년에 왕위에 올랐거든요. 그 이후로 10년 동안 사실상 정권을 장악했었어요. 왕위에 오르다는 이유로 섭정을 한 거죠. 그다음 73년도에 이제 최익현의 상소로 하야를 합니다. 하야했다가 다시 복귀한 게 언젠가 하면 이모군란 때입니다. 이모군란 때. 1882년에 있었던 이모군란 때 다시 잠시 복귀를 했었습니다. 폭동을 일으켰던 구식군인들의 요청, 그 다음에 또 이제 고종의 요청 등으로 다시 복귀했다가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민비의 요청으로 누가 들어와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옵니다.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군란의 책임을 누구한테 씌우냐면 대원군에게 씌운 다음에 대원군을 청나라로 압송해 가요. 이 의도는 아마도 대원군을 인질로 잡고 사실상 고종 정부를 압박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제 풀이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은 이모군란과 관련된 사건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뭐와 관련돼 있다?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1번 문제는 앞에 2번 문제 할 때 동학농민운동에 관해서 정리해드렸으니까 그 중에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그림 문제가 떴네요. 그죠? 다음에 제시된 그림이 유행할 당시.
사회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본 그림이죠. 자, 그래서 요 두 문제는, 요 문제는 18년, 19년 소방직 문제 연달아 나왔던 두 가지 문제를 결합한 겁니다. 조선 후기 사회를 물어보는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패턴이죠. 자, 가의 그림은 뭐예요?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단원 김홍도는요, 조선 정조 때 화가죠. 정조 때 활동했던 화가인데, 기본적으로 뭐야? 일반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풍속화로 많이 남긴 사람이 누구다? 김홍도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나의 그림은 누구의 그림이에요? 단오날 여성들이 노는 모습을 그린 그림. 조선 후기의 그 풍속화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여성이 나타나는 양반 부녀자들 특히 중심으로 그 여성들의 모습을 많이 그린 사람은 누구죠? 혜원 신윤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김홍도와 신윤복,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언제적 사람들이에요? 18세기에서 19세기에 활동했던. 그리고 이런 화풍들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풍속화라고 얘기합니다. 풍속화. 자, 그 문제가 그 그림이 유행한, 풍속화가 유행한 당시 사회 모습이니까 18, 19세기잖아요. 그럼 조선 후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을 찾는 겁니다. 이 문제는 결국 이 시기에 사회상, 즉 사회 모습이 어땠느냐 물어보는 문제인데, 조선 후기의 사회상의 핵심 특징으로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뭔가 하면 조선 전기와 뭐가 달라진 특징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주로 물어보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사회상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가부장제의 발달입니다. 16세기까지만 해도 뭐야? 가부장제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조선이 아무리 성리학 사회라고 해도 고려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사회 풍속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남녀 지위가 평등했었고, 혼인제도나 이런 데 통해서도. 하지만 이제 그 가부장제가 확 발달하지 않았었는데, 조선 후기 들어서서 17세기 이후부터는 가부장제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부장제 발달에 관련된 핵심 내용이 뭐냐?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결혼제도입니다. 친형제도가 나타나는데, 친형제도라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그전까지는 혼인제도가 뭐였냐면, 이 반대말이 뭐냐 그랬을 때, 그럼 친형제도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일반적인 혼인제도의 특징은 남기여가온이었어요. 남기여가온. 남기여가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겁니다. 이건 마치 고구려 때 기쳤던 서옥제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계속해서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뭐예요? 어떻게 보면 여성 중심 혼인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친형제도로 바뀝니다. 친형제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결혼하면 땡이에요. 그냥 결혼 어디 가는 거야? 남자 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뭐 하는 거야? 그냥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귀신 내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뭐다? 시집살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혼인은 곧 뭐의 시작? 여성 입장에서는 시집살이의 시작입니다. 이걸 뭐야? 우리가 친형제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부장제에 관련 남아있는 이런 혼인제도의 특징은 사실상 우리 전통 문화는 아닙니다. 이것은 뭐다? 성리학적 그 사회 규범이 17세기 이후 이제 확산되면서 나타났던 가부장제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혼인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처갓집은 처가란 말도 좀 웃깁니다. 처의 집. 네, 여성의 집은 혼인하면 여성의 집은 뭐라고 불러요? 처가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와이프 쪽 식구들을 뭐라고 불러요? 처갓집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거 눌렸네. 처갓집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그냥 그 남자 형제는 처남 이렇게 부르고, 뭐 여자 형제는 처형 이렇게 부르고, 처제 이렇게 부르죠. 근데 남자 쪽 식구는 뭐 어떻게 불러요? 남자 쪽의 형제들은 혼인하면 뭐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뭐 시어머니, 그죠? 그다음에 뭐 시아버지. 여러분, 시라는 개념이 뭔가 하면 다 모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부장적인 용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반면에 처가 쪽은 뭐라고 그래요? 장모, 장인. 그럼 장인 뭐야? 치마장이에요. 그 무슨 뜻이야? 그냥 치마 입은 여자애네 엄마, 여자네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남자 쪽 부모는 모실 대상이고, 여자는 그냥 여자 쪽 그냥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용어에서 벌써 굉장히 가부장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 친형제도가 확산된 그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혼인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조혼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조혼. 원래 조혼은 언제 등장했었죠? 원래? 그죠? 원가석기 때 잠깐 우리나라에서 그 조혼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이때는 역사적인 당시 시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몽고가 공녀를 요구하니까 공녀를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미리미리 어렸을 때 빨리빨리 혼인시키는 그 사회 풍습이 존재했었죠. 이거는 이제 당시에 그 시대 상황 때문에 생겼던 현상인데 이때는 아예 그냥 사회 현상이 돼버립니다. 빨리 꼬마 신랑이죠. 빨리 결혼시켜서 빨리 적장자를 보려는 의도. 이런 것들이 때문에 조혼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혼이 유행한 것도 뭐다? 일종의 뭐야? 이때 가부장제 한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양자제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다? 양자제도와 함께 같이 알아둘 거 뭔가 하면 적장자 우선 상속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상속할 때는 보통 그 전까지는 그 고려 때부터 조선 초까지는 전기까지는 자녀 균분 상속이었습니다. 아들, 딸 상관없이 자녀들에 대해서 뭐야? 똑같이 균분, 비슷하게 나눠서 이제 상속을 해줬는데 후기에 가부장제 발달하면서 뭐 하냐면 적장자에게만 적장자. 적장자 얘기는 첩의 자식 말고 그러니까 서얼은 빼고 정실 부인에게서는 자식 중에서 장자에게 우선 상속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적장자가 뭐가 되기 때문에? 적장자가 제사후주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후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조선시대 가면 즉 장남에게 모든 생산을 상속해주고 장남이 다시 대신 뭐야 반대급부로 제사후주 모든 그 집안의 제사를 총괄하는 겁니다. 그래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남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인생 꼬이는 거죠. 장남 태어나면 왜? 사가리 너무 힘들죠. 왜? 집안의 제사를 다 책임져야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동생들도 건사해야죠. 부모님도 모셔야죠. 다 누구 역할이야? 장남의 역할이죠. 그죠? 또 대신 그렇다고 뭐 재산을 물려주긴 해요. 물려주긴 하지만 난 안 받고 안 할래. 나 같으면.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하죠? 지금 또 현대사회는 근데 뭐야? 지금 적장자에게 다 우선 상속해줘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렇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죠? 형제들 간에 소송전 벌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게 법적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장남에게 뭐는 남아있어요? 과거의 가부장제의 어떻게 보면 그 잔재죠. 잔재로서 뭐야? 여전히 재산은 전담해야 되는 거고 부모님 모셔야 된다. 뭐 이런 건 남아있습니다. 그럼 그에 상응하는 뭐야? 그 재산을 주든가. 그죠? 근데 그러진 않아. 그죠? 그러진 않고 뭐 하는 거야? 권리는 없어지고 의무만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외아들. 두 번째는 외아들과 거의 똑같은 수준의 장남입니다. 장남한테 시집간다? 보통 여자들에서 다 말리죠. 그래서 저도 이거 너무 싫습니다. 그죠? 저도 장남이긴 한데 어렸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살아서 장남에 대해서는 별로 차라리 그만한 권리를 주든가. 권리는 없습니다. 권리는 똑같이 형제들이 나눠 가져요. 반면에 이제 뭐는 남아? 의무. 그죠? 남죠? 항상 그럽니다. 그게 큰형이니까 지랄한다. 그죠? 그럴 때만 큰형이죠. 뭐 찾을 때만? 의무 찾을 때만. 이게 아주 나쁜 조선후기의 사회상의 잔재입니다. 청산해야 될 잔재죠. 여러분들 장남이신 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반면에 장남 아니신 분들 역시 이해하실 겁니다. 자신들은 의무는 방지하고 권리만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이게 피곤한 일인지. 자, 이런 가부장제 요소들이 대거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고, 특히 여성들을 되게 뭐라 그럴까. 조선후기에 이제 많이 생기는 게 연료문인데요. 연료문은 결국 뭐 한다는 얘기죠? 이건 제가 금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과부들. 그래서 조선시대는 남편이 죽으면 그냥 뭐 하는 거야. 정제를 지키고 끝까지 그냥 혼자서 살다가 죽는 것이 일종의 사회기풍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과부들의 재가 금지가 사실상 사회현상화 돼버리고 고착화돼 버린 시기가 이 시대 가부장제 단면 중에 하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장자 우선 상속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도 있었다는 얘기죠? 첩에서란 자식. 그러니까 축첩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해가지고 첩을 들이는 게 발달하기 시작해가지고 첩에서 난 자식을 뭐로 분류해요? 일반 적장자 나눠서. 그죠? 서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 서얼들에 관해서는 상속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그 지위까지도 차별하는 그런 사회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뭐야? 강화된 것이 조선 후기의 상황이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런 얘기들 잘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 서얼들이 뭐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홍길동전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호부호형을 못하는 홍길동의 어떤 그 한탄이 나오죠. 자, 그래서 서얼도 분명히 그 아버지가 양반이면 나도 양반이어야 되는데 나는 뭘로 분류되는 거야? 서얼로 분류되면서 신분이 중인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어떤 그 한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면 이 서얼들이 자신들의 뭐야? 일종의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신분 상승 운동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청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청 운동. 즉 상소를 올려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명예, 지위를 회복하려는 그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들은 부분적으로 수용이 돼요. 조선 후기에 가면. 그래서 일부 수용됐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조선시대 사회상에 관해서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가부장제 발달된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혼인제도에서 친형제도 발달, 조언 유행한 거. 그 다음에 적장자 우선 상속과 양제제도. 양제제도 설명 안 했는데 양제제도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적장자에게 상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적장자가 뭐 하니까? 재산호주니까. 그런데 적장자가 없는 경우 있죠. 또는 죽었거나 서울만 있거나. 자, 그런 경우 나타나는 제도가 뭐야? 양제제도입니다. 뭐야? 무슨 말이냐고요? 잘 보세요. 자, 제가 만약에 그 장자예요. 근데 내 애가 자식이 없어요. 그 제사를 지내야 그럼 적장자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 내 동생, 그죠? 내 동생의 아들이 둘, 셋 정도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을 내 아들로 드리는 겁니다. 즉, 양제로 드리는 거예요. 즉, 자신의 친족에서 드리는 거예요. 형제들 자식 중에서. 들여서 얘에게 뭐 하는 거야? 내가 상속을 해주고 얘는 그 상속의 대가로 뭐 하는 거야? 내 아들이 돼가지고 내 제사를 전담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뭐라고 그래? 양제제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양제제도 개념이 양제제도 개념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측면, 즉 적장자 우선 상속과 제사호주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양제제도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무슨 이런 게 있겠어요? 아직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어디? 여러분 이 그룹, 그죠? LG그룹. LG그룹이 지금 이게 아직 적용됐었죠. 왜? 현 LG 회장은 누구죠? 그 현 LG그룹 회장은 전 LG그룹 회장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LG그룹은 그 기업 그 가풍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유교식 가풍이 남아 있어가지고 적장자에게 그룹을 상속시키는 그런 그 집안 가풍이 존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돌아가신 그 LG 회장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죠. 젊었을 때. 죽으니까 갑자기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장의 아들이 그 기업의 총수를 계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 회장의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만든 다음에 그 아들에게 결국은 그룹 총수 자리를 물려줬죠. 그것이 현 LG그룹의 회장입니다. 이거 뭐야? 지금 조선 후기야? 그죠? 21세기인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이런 경우 있어요. 집안에도. 저희 집안에도 그 큰 집 중에 한 분이 큰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전쟁 때. 그래가지고 딸만 둘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니까 거긴 거꾸로 동생 그러니까 우리 다른 큰아버지죠. 다른 큰아버지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이제 양자로 드려가지고 그 아들이 없는 큰 집에 아들로 드렸습니다. 양자로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형님이 나한테 형님이죠. 그 형님이 이제 그 집의 아들이 되면서 그 제사를 전담하고 제사를 다 상속받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났던 가부장제 요소의 잔재들입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사회 설명 모습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1번 조언의 풍습이 유행하였다. 아까 조언 유행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에 대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뭐 실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학의 실사구시적 학문적 경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드리지 않고 딸이 부모의 제사를 지냈다. 아닙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1번도 틀렸구나.
여러분, 아까 제가 조은이 때 그랬죠. 조은의 풍습이 유행한 건 맞아요. 조선 후기가. 근데 민족적 자주의식 바탕으로 전통 문화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경향. 요 뒷부분이 조선 후기가 아니죠. 왜? 조선 후기의 이 상황이 아니라 이건 언제 침략한 거예요? 이건 언젠가면 조은이 또 한번 유행한 적이 있었다 그랬죠. 언제라고 그랬죠, 제가? 예, 그 원간섭기. 그죠? 예, 몽골이 공료 요구한 것 때문에 조은이 유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원간섭기의 어떤 외세의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주적인 입장에서의 민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어떤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또는 그 역사에 대한 이해, 저술 이런 거 나타나는 것이 언제야? 원간섭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간섭기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이거 무조건 조은 때문에 후기로 가면 안 되고요. 뒤에 거는 원간섭기에 해당되는 설명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이번은 양자를 드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이 시대 사회상입니다. 따라서 이건 틀렸죠. 딸이 부모님 제사를 지냈다. 고려 때 얘기입니다. 고려 때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자녀 균분 상속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제사 책임도 똑같이 균분 책임입니다. 균분 제사이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제사를 상속받고 제사를 전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2번은 고려 때 얘기고요. 3번. 서울의 청요직 진출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들이 그 소위 말하는 신분 상승운동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소청운동이 전개됐다고 그랬죠. 조선 후기에 소청운동. 그래서 소청운동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서울들이 집단적으로 상소를 올리는 형태입니다. 연합상소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상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위 상승을 요청했던 거고 영조 때부터 영정조 때 서울들의 요청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해요. 특히 정조 때 가면 유득공, 박제가, 이런 이동무 등등 해가지고 이런 서울 출신들을 대거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뭐다? 서울들의 청요직 진출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이 시대 맞죠? 정확히 또 정조 때니까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3번 맞는 얘기고 불교 신앙 조직인 향도가 널리 확산되었다. 이건 고려 때입니다. 고려 때. 예, 미륵신앙, 불교의 미륵신앙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향도가 이제 분화됐죠. 분화돼가지고 향도계 이렇게 쪼개지는데 둘에 이런 식으로 향도 자체 불교 색깔이 불교의 생활 신앙 조직이 발달한 건 고려 때 얘기지 조선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당사항 없다. 그죠? 3번 정답이죠. 그래서 12번 문제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이렇게 정리했는데 좋은 유행한 거 가부장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번 딱 보는 순간 여기만 읽고 딱 뭐 하는 거야? 조선 후기네? 1번 정답. 그럼 낚이는 겁니다. 알았죠? 뒤에 거까지 합치면 뭐다? 이건 고려 후기 원간섭기 때 특징이다. 꼭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12번 문제. 조선시대 사회상을 보여주는, 후기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3번 문제 볼게요. 사건의 직접적 원인. 수백 명에 달하는 조선군이 전사한 전투는 모두 종식되었고 한시 정각의 캠버레이 부대장이 연락장교를 기합으로 파견 로저스에게 전승 소식을 보고하였다. 광성보를 점령하였다가 작약도로 철수하였다. 어제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연 등이 이끄는 조선군 수비대는 격렬한 항전을 벌였지만 패배하고 말았다. 여러분 격렬한 항전을 벌였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패배했다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분전. 그래서 어제연 부대의 분전. 광성보 전투에서 어제연이 분전한 이 전투는 미군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가? 신미양요라고 얘기하죠. 신미양요. 그래서 미군이 통상 요구와 그 다음에 그 5년 전에 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군이 통상 요구를 입대한 게 아니라 그 신미양요의 원인은 그로부터 5년 전에 있었던 제네랄 셔머너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제네랄 셔머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미군이 이 책임을 물려고 조선에 와서 깽판을 친 게 뭐다? 신미양요입니다. 그래서 신미양요의 직접적인 원인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거는 직접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정답 보는 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번에 평양의 대동강에서 제네랄 셔머너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미국 상선이었던 제네랄 셔머너가 1860년에
대동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몰려고 했어요. 잠깐 잠시만요. 통상을 요구했던 겁니다. 미국이. 통상을 요구하면서 막 주민들의 행패를 부리고 막 불도 지르고 막 그러니까 약탈하고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평화단체사였던 박 교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평양 관민들이 합동으로 이 제네랄 쇼먼을 공격해가지고 불태워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사건을 제네랄 쇼먼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본을 떠나 조선의 통상 요구하러 갔던 제네랄 쇼먼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당시 일본에 있던 미군이 이 새끼들 분명히 통상으로 갔는데 안 돌아오지, 연락도 안 돼.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조선인들에 의해서 침몰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진상조사 등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함대를 파견해서 행패를 부린 사건이 신미양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네랄 쇼먼호 사건이 주적 원인이고, 오페르트의 통상 수교 요구가 거절당한 것은 1868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건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래서 오페르트가 그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통상을 요구했는데 거절하니까 오페르트가 뭐 하냐면 남연군묘 도굴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사건이 뭔가 하면 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연군묘를 도굴해가지고 그 관을 빼가지고 대원군과 통상협상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오히려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 강화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죠. 그 다음에 2번. 조선 책략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사건이다. 조선 책략은 누가 쓴 거예요? 이게 국내에 들어온 게 누구죠?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김홍집이 도입했던 조선 책략인데요. 이게 1880년입니다. 따라서 이 조선 책략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왜 반발이 왔냐면 조선 책략은 조선은 책략이잖아요. 조선이 이 당시의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책략이 뭐냐라고 해가지고 당시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준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조선 책략입니다. 조선 책략의 핵심은 뭐냐면 연미론이에요. 연미론. 그러니까 조선이 살아남기 위한 책략으로서 보통 당시 조선 책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친중국 결일본 연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연결해서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결국 이걸 통해서 뭐 하자는 얘기?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이게 핵심이었고요. 당시에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게 뭔가 하면 영남 만인소입니다. 영남 만인소, 영남 지역의 유생들 10,000명의 서명으로 발표됐던 이만손 등이 주도한 일종의 상소 운동입니다. 그래서 영남 만인소라는 것이 있었고요. 이 사건은 1880년대 유정 척사 운동이죠. 그래서 조선 책략에 대한 반발이 발생한 사건은 이 사건을 물어보는 거죠. 영남 만인소 사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해서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도 신미양요와 관련이 돼 있거든요. 전국의 여러 곳에 척화비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문제가 뭔가 하면 신미양요의 원인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거는 뭐다? 신미양요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이제 그 척화 대원군이 신미양요 직후에 전국에 척화비를 설립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어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제 강화시키는 그 계기가 뭐다? 신미양요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원인이 물은 거기 때문에 저거는 결과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13번 문제, 신미양요 문제 살펴봤고요. 나머지 문제도 같이 알아봅시다. 자, 1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붕당 사회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왕인의 왕권이 불안해지자 국왕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 하였다. 붕당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정리하고 민생 안정을 해서 신문고를 부활시키는 정책. 자, 키워드를 봅시다. 이 왕은 누굴까? 일단 붕당 정치 심해할 때예요. 그럼 조선 흑이네요. 그래서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탕평 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이고, 자, 키워드가 있습니다. 서원 정리, 신문고 부활. 자, 이 두 가지를 주도한 임금.
영조입니다. 영조. 그래서 서원 정리,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한 거, 서원과 향사를 대폭 정리하고 그 다음에 민생 유지 차원에서 신문고를 다시 부활시킨 거. 신문고 누가 설치했어요? 태종 때 설치됐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설치와 폐지를 반복하다가 영조 때 다시 부활합니다. 영조 때 부활했다는 거 정도만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럼 영조니까 영조 아까 봤잖아. 우리 균형법도 실시했었다 이렇게 봤었고요. 자, 그러면 영조가 실시한 정책이 많죠. 많은데 영조는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영조 그러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탕평 정책입니다. 그래서 붕당 사이의 어떤 세력 균형, 특히 탕평파를 중심으로 탕평 정책을 시행한 사람 영조죠. 영조고 이걸 완륜 탕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륜 탕평이라고 하면 영조로 가셔야 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면 이제 뭐냐면 자신의 탕평 의지를 보여주는 탕평 교소가 시험에 잘 나와요. 탕평 교소와 함께 또 뭐 있냐면 탕평비, 이걸 통해서 자신의 탕평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었죠. 자, 이것이 영조가 진행했던 탕평 정책이고요. 그 외에 영조가 이제 많은 민생 안정 정책이 있죠. 그 다음에 두 가지는 하나 뭔가면 제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영조는 이제 민생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왕인데요. 제도 정비는 주로 편찬입니다. 법전, 뭐 속대전, 속오레이 등등 해가지고 각종 그 편찬 사업을 진행한 건 제도 정비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민생 안정은 지금 뭐다? 여기 보면 뭐 신문고 부활이 나오는데 신문고 부활보다 민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제도는 역시 균역법이었죠. 균역법 내용 반드시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영조에 관련돼서 있잖아요. 그 민생 안정 정책 중에서 그 신문고 부활, 균역법 말고 또 하나 잘 많이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준천사를 설치한 거예요. 준천사. 준천사가 뭐죠? 이거는 뭐 한국사 능력검정, 그 다음에 공무원, 뭐 고루고루 많이 나왔었는데 청계천 준설 작업입니다. 청계천은 굉장히 폭이 좁은 도성 가운데를 흐르는 하천이거든요. 그런데 청계천이 폭이 좁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저 범람이 작겠죠. 그래서 범람이 잦아지니까 많은 홍수 피해가 발생합니다. 청계천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홍수 피해를 입히니까 영조가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한 관청이 준천사입니다. 얘 하는 일이 뭘까요? 준천사 하는 일은 준설 작업입니다. 준설이 뭐죠, 여러분? 그래요. 땅에 퇴적물을 파내는 작업. 그러니까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있으면, 그죠? 수위가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비와도 이 정도 올라오겠죠. 근데 이제 밑에 퇴적물이 쌓이면 이게 좀 더 수위가 좀 더 올라가겠죠, 더. 그럼 비가 좀만 더 많이 와도 수면이 올라가서 뭐 넘치겠죠. 범람해가지고 쭉쭉. 결국 이걸 막는 방법은 제방을 높이 쌓거나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퇴적물들을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갈수기 때, 비가 적을 때, 청계천 바닥에 드러날 때, 요때 이제 요 퇴적물들을 이제 다 걷어내면 아무래도 수위가 좀 내려가니까 홍수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든 관청이 준천사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소망직만 안 나왔을 뿐이지 다른 직렬이나 다른 시험에서 한능검을 포함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것이 준천사입니다. 의외로. 준천사 문제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영조의 정책 중에서. 자, 그럼 이제 문제 갈까요? 1번. 비변사를 철폐했다. 앞에 잠깐 설명했었습니다. 이 비변사 문제 풀 때 폐지한 건 누구라 그랬습니까? 대원군이죠. 대원군. 대원군이 폐지했죠. 그 다음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임술 농민 봉기 때문에 그래요. 1862년에 발생했던 진주밀란을 필두로 한 그 임술 농민 봉기가 있었고 이 농민 봉기의 원인은 삼정의 문란 때문에 그랬거든요.
원인이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세도 정권이 이 농민봉기를 어느 정도 잠재우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설치했던 것이 뭔가 하면 임순농민의 원인인 삼정의 문란이니까 삼정 문제를 개혁하겠다. 전정, 군정, 환곡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뭐야? 관청이 삼정이정청입니다. 아셨죠? 세도 정권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여 관리들을 재교육하였다. 이건 정조가 시행한 개혁 정치입니다. 초계문신제. 알았죠? 37세 이하의 신하들 대상으로 다시 재교육시킨 거 초계문신제. 정조가 직접 주도하고 규장각에 주도했던 사업입니다. 초계문신제. 속대전, 속오레이 뭐 이런 것들을 책을 해서 만들어낸 사람. 편찬사업. 여러분 속편 시리즈 있잖아요. 우리가 조선 후기에 속편 시리즈. 속대전의 대전은 경국대전입니다. 오레이라는 의례서를 또 역시 개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편 책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영조를 빼세요. 알았죠? 속대전, 속오레이, 속병장도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속편을 해서 냈던 사람이 누구다? 영조. 물론 영조 동국문헌 비국 같은 책도 있어요. 그러나 주로 속 시리즈는 영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조의 정치에 물어보는 문제 한번 체크하시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 개념들의 기본 사항들은 알아두십시오. 완론탕평, 그 다음에 각종 속시리들, 속병장도설, 속대전, 속오레이, 편찬한 편찬사업, 아까 뭐라 그랬죠? 신문고 부활한 거, 서원 정리한 거, 이런 탕평정책 관련돼서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5번. 자, 이 사건이 뭐냐 이거죠. 우정국에서 낙성연을 벌였습니다. 우정국 낙성식. 총판 홍영식이 주관했습니다. 연회가 끝나갈 무렵 밖에 불길이 한 것이 보였다. 이때 민영이 또 우영사로 연회 참가했다가 불을 끄기 위해 먼저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다가 칼에 맞았죠. 왕이 경호군을 거처로 옮기고 비빈과 동문도 따라갔다. 깊은 밤 일본 공사가 군대를 이끌고 와 호위하였다. 여러분 우정국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양식의 우체국입니다. 그 우체국의 그 일종의 그 낙성연은 뭔가 하면 처음 연 거죠. 그래서 낙성연을 계기로 당시 그 일어났던 사건이 뭐죠? 갑신 정변이죠. 그래서 1884년에 있었던 갑신 정변입니다. 갑신 정변. 여러분 갑신 정변 하면 뭐 개화파의 대립. 개화 정책을 둘러싼 급진 대 온건, 그죠? 대립 또는 이제 그 온건 급진 개화파를 뭐라고 불러요? 개화당. 여기 뭐라고 그래? 사대당.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당과 민영익을 중심으로 한 사대당. 이렇게 대립을 보죠. 그리고 이들이 뭐 서로 간에 그 개화 정책에 관한 어떤 그 차이점도 존재했지만 갑신정변과 직접 관련된 사건은 뭔가 하면 차관 문제였어요. 차관 문제. 그래서 이 대립의 가장 그 중요한 키워드는 일본으로부터의 이 차관 도입 때 아니면 화폐의 추가 발행. 즉 재정 문제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 개혁을 어떤 식으로 전개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개화당은 차관 도입을 하자, 온건개화파는 당호전을 추가 발행하자, 이런 식의 어떤 그 두 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직접적인 쟁점은 여기서 이제 개화당이 이제 이걸 대립을 하다가 당시 다수는 이제 민영익의 사대당이었고 개화당은 소수였죠. 그래서 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으킨 정치적 그 쿠데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건이 뭐예요? 갑신정변입니다. 자,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났어요. 뭐 개혁 14개조 요강을 발표하고 막 그러긴 했지만 그리고 이 개혁 14개조 요강은 굉장히 근대적 의의를 지니고 있죠. 인민평등권 확립, 신문제 타파 처음 주장했었고요. 입헌군주제를 처음 주장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의의를 가지긴 하지만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고 3일 만에 끝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조약 체결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한성조약, 또 하나는
텐진 조약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갑신정변의 결과는 결국 뭐다? 배상금 문제. 일본군이 많은 공사관이 또 공격을 당하면서 이제 그 배상금 문제에 관련돼서 체결된 한성조약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청나라와 일본이 일단 무력으로 충돌했거든요. 갑신정변 과정에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뭐야? 두 나라 군대가 계속 한양에 머물면, 한성에 머물면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청일 양국 간에 체결된 것이 텐진조약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약으로 인해서 청과 일본의 군대가 둘 다 철수를 하죠.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일본 양쪽 군대의 철수를 불러온 사건은 텐진조약. 그죠? 그래서 텐진조약과 관련된 두 가지 조약이죠. 일본과 조선 간에 맺은 것은 한성조약이고 청나라, 일본 간에 텐진조약이 체결되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거니까 1, 2, 3, 4번 중에 정답 떴죠. 4번에 보니까 뭐 나와요? 한성조약 체결의 계기가 되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은 뭐예요? 아까 이거는 이모군란. 그죠? 이모군란의 얘기고, 정동구락부라는 세력이 있는데, 정동구락부라는 세력은 뭔가 하면, 개화파 인사들 중에서 있잖아요. 친러 계열의 개화파들을 가리킵니다. 언제? 1890년대. 그래서 친러 계열의 개화파들 가리킬 때 우리가 정동구락부 또는 정동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덕수궁 뒤쪽에는 정동, 그 일대에서 주로 해합을 자주 했었던 세력들을 정동구락부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주도한 게 뭔가 하면 독립협회예요. 독립협회를 주도했죠. 서재필 등등 해가지고 독립협회를 주도한 인물들이 다 이쪽이다. 이완용, 서재필 등등입니다. 그래서 2번은 독립협회 관련된 거기 때문에 15번은 관련 없고요. 3번 차관도를 위한 수시사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여기 분명히 차관 문제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죠? 두 계파들이 서로 다른 재정 문제에서 다른 입장을 뗐다는 건 나오는데 수시사 파견은 언제부터 됐어요? 1876년, 1880년, 1882년에 각각 파견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그래서 1차, 2차, 3차 수시사 파견됐는데 인사권 관계없죠? 관계없기 때문에 이건 1884년 12월에 있었던 갑신정변의 내용입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갑신정변에 관련해서 알아두시고 나중에는 이런 시간을 봤을 거예요. 개혁 14개 조항 가지고도 갑신정변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 14개 조항 내용이 뭐냐? 내용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어쨌든 갑신정변까지 살펴보고요. 자, 이것도 작년 소방제 문제였죠. 작년 소방제 문제였으니까 올해 또 안 나온다 보장 없습니다. 연타로 나는 게 소방제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두십시오.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